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아공이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방 능력도 좋고 이 선수가 빌드업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볼 차는 거 보면 왜냐면 북아프리카고 남아프리카예요. 남아프리카예요. 그리고 북아프리카는 유럽에 가까워요. 아프리카기도 하고 알제리가 있거든요. 그때의 교육이 1승제물 괜히 얘기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고 상황 보자. 1승이라도 챙겨보고 상황 보자. 이런 시선이 좀 있어서 네, EPL의 뜨거운 이슈를 구워보는 PLBQ, 저는 정성욱입니다. 오늘 송영주 해설위원, 박문수 해설위원, 유튜브 앙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월드컵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세 번째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난 월드컵에는 출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언더독이죠. 지금 A조에서 판단할 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가장 이 전력이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본선 진출을 한 지 4번째예요. 네. 조별리그에서만 계속 멈췄었죠. 일단 언더독이라고 봐야 되겠죠. 피파 랭킹이 60위니까 네. 가장 낮고요. 그리고 남아공이 최근 5경기 성적도 좋지는 않습니다. 1승 2무 2패니까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남아공이 월드컵 본선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의구심은 들죠. 네. 다만 남아공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이제 위고 브루스 감독이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둬왔고 토너먼트 대회에선, 그리고 그 이유는 수비 조직력을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아공이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될 가능성도 있죠. 조직력이 네. 맞는 게 제가 보니까 그 소속 팀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같은 그렇죠. 팀. 그 남아공의 이제 마멜로디 선다운스랑 올랜도 파이리츠 이 두 팀의 선수들이 합쳐서 거의 17명, 18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의 이 자국 내에 있는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린 특징이 이제 남아공 대표팀이고, 우리 이제 국내 팬들에게는 울산이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마멜로디 선다운스랑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이제 그때 아마 이 남아공이라는 팀, 그러니까 뭐 물론 대표팀은 아니지만 이제 클럽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고승범 선수 이야기로는 오히려 그 브라질 팀 아마 플라밍고랑 붙었었던 것 같은데 그 팀보다 더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때 제가 봤을 때도 그 마멜로디 선다운스는 약간 유니폼 책장이 브라질 대표팀이랑 비슷해요. 위에 노란색에 이제 파란 바지 입고, 그 플레이 스타일도 브라질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뒤에서부터 조직적인 빌드업도 잘하고 전방에 있는 선수들도 뭔가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아프리카 특유의 뭔가 탄력을 이용한 축구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조직적인 연계도 잘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남아공도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언더독들이 이제 경기를 보여줄 때 조직력이 좋은 팀들한테 당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우리도 그런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유명한 스타들이기는 했었지만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는 해볼 만한 팀들이었고, 근데 이 발을 맞췄던 팀 소속들을 많이 뽑으면 그게 제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 한참 이제 스포르팅이나 이런 데서 선수를 뽑아갖고 조직력을 맞춘 것처럼 남아공도 뭐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직력으로 승부를 본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위고 브루스 감독이 수비 조직력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다. 이거는 이제 소속팀에서 발을 맞춰본 선수들이 대표팀에서도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점 위기에서 윌리엄스 골키퍼의 선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팀의 주장이고 수비의 중심인데 윌리엄스 골키퍼가 소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에요. 물론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선수 개개인의 솔로 플레이에 의존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을 때 최전방에 있는 라이 포스터의 득점력을 이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있긴 있지만 결정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팀을 상대로 붙었을 때 먼저 실점하면은 너무 꼬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선제골 넣으면서 상대 라인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조직력을 무너뜨려야겠네요.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지금 남아공 대표팀의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은데, 로네 윌리엄스부터 공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골키퍼한테서. 이 네. 골키퍼가 이 선수가 이 야신 트로피 그 수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프리카 클럽에서는
그렇게 올라간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방 능력도 좋고 이 선수가 빌드업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볼 차는 거 보면 되게 여유롭게 차고 빌드업도 잘하고 그러면 후방에서부터 올라오면 이제 모코에나 같은 선수가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 해주고 근데 이제 단점은 말씀해 주셨던 거는 포스터 선수가 골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번리에서도 사실 득점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남아공 대표팀이 후방에서 조립은 잘하지만 전방으로 왔을 때 그 결정력을 잘 살리지 못하는 팀이다. 이제 이 해결이 부분 안 노리면 되는군요. 좋겠다. 라일 포스터가 봤더니만 A 매치에서 10골 넣었더라고요. 예, 남아공 현재 대표팀에서 두 번째 득점 기록이에요.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템바 조아네라고 36살의 스트라이커가 차출이 네. 됐더라고요. 그래서 A 매치에서 12골 넣었는데 아마도 브루스 감독은 선발은 포스터, 교체는 조아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아네를 관리해줘야 된다는 네. 생각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수비 쪽에서 공격으로 전개할 때 모코에나가 연결해주고 그리고 모포갱이라든가 아니면 모레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뭐 왼쪽에 아폴라스 오른쪽에 모레미 중앙에 이제 모포갱 이런 선수들이 득점 지원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특히 공격이 막혔을 때는 모포갱에 대해서 의존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4-2-3-1 또는 4-3-3이 될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모포갱이 경기를 푸는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무시했다 크게 당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 알제리랑은 약간 좀 다른 결이 있긴 하지만 사실 네. 우리 아프리카 팀 상대로 좀 고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토고 빼고는 거의 다 고전하지 않았나요? 아프리카 대표팀 상대로 고전을 하기도 했고 그 홍명보 감독이 1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프리카 팀한테 좀 약했습니다. 너무 사실 이렇게 얕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덕분에 쉽게 사실 알제리하고 남아공을 비교하기엔 좀 어렵다고 네. 보거든요. 그때 다르잖아요. 알제리와 지금을 네. 비교하면 근데 그리고 지역적으로 예.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북아프리카고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예요. 네. 그리고 북아프리카는 유럽에 가까워요. 근데 쉽게 이긴다는 얘기를 못하는 게 알제리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축구 팬들도 이게 쉽게 이긴다는 얘기를 못하는 게 아프리카기도 하고 알제리가 있거든요. 그때의 그러니까 교육이 1승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1승 재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조편성 딱 나오면 아 우리 1승 언제 막 이랬을 때 1승 재물 누구 딱 네. 그래서 아 이 경기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축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자제를 하고 네, 계시죠. 1승 재물이라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있긴 있는데 많이 자제는 하시는데 있긴 있네요. 뭐 그렇게 반대로는 뭐 이변의 희생양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대로 괜찮은가? 네. 근데 그만큼 무시할 전력의 팀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데 좀 아직 먼 시점이긴 한데 3차전이 열린다라는 게 그래서 1, 2차전의 중요성이 더 도드라질 것 같아요. 이제 남아공전을 펼치기 전에 1, 2차전을 어떻게 끝나고 남아공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윤곽이 나왔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엔트리를 다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남아공이 보면은 멕시코, 체코, 한국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남아공의 수비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공을 제압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러면은 멕시코가 제압할 수 있느냐, 체코가 제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국이 제압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물론 우리 스토리대로 보면은 지금 멕시코, 체코가 2승 거두고 그러면서 남아공이 2패를 당하면 마지막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조 3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뭐 끝까지 한번 해보고 상황 보자. 1승이라도 챙겨보고 상황 보자 이런 시선이 좀 있어서 물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게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제가 1승 2패 했거든요. 한국을 이끌고. 근데 3등을 했어요. 근데 다른 조의 상황에 따라 나갈 수가 있어지니까 이게 옛날에 2패면 사실 월드컵 3차전은 그냥 끝났다. 네, 뭐 힘 진짜 빼죠. 3, 4위전처럼 그냥 대충 힘 빼고 나가는데 남아공도 안 그럴 거고 우리가 만약에 2패를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2패든 모든 결론이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안 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조편성에서 절대 강자가 있으면 3승 챙겨가는 팀이 있으면 아, 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1승 2패씩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3등이 엮여버리죠. 이번 대회 조 3등이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진이 그러니까 어느 조 1위를 만날지 모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이제 경기 네. 끝날 때까지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따라야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그 조직력은 결국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능력,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조직력은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냥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조직력을 유지하면은 남아공도 정말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네. 이 조직력이 좋다는 게 또 뭐 점유율 막 85% 보였던 경기도 있고 뭐 슈팅 22개 때렸는데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네. 결정력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점유율은 약간 이제 뒤에서 볼 돌리는 게 아마 반영이 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 네. 이 방송이 그 한국과 남아공 경기 펼쳐지기 직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 남아공이 2승이고 우리가 뭐 1승 1패다 뭐 이런 상황이 되거나 뭐 이러면 우리는 진짜 그 전까지 엄청 헛소리만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괜찮아. 우리 돈이라도 받고 헛소리하지. 아까 1승 재물 누구야?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이런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진짜 뭐 실제로 현실 가능성 한 시나리오 중에 만약에 첫 경기에서 남아공이 멕시코랑 0대 0으로 비겼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바로 첫 경기부터 혼돈일 것 같아요. A조는. 4개 팀이 다 경우의 수 네. 돌려야죠. 네. 그러니까 한 경기 줄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가장 강한 거 인정. 멕시코가 홈팀이니까 홈팬들의 응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인정. 그리고 고지대라는 것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인정. 그러나 축구는 모르니까 특히 남아공 같은 팀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주도하는데 골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야 이거 수비 뚫었다. 근데 마지막에 윌리엄스가 막아내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남아공이 제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남아공이 패배를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팀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윌리엄스가 생각보다- 다 막는데 포스터는 못 넣어. 네. 계속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그런 패턴의 경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이게 근데 앞 경기 결과를 우리가 모르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랜만에 본선에 진출하는 팀들의 세 번째 경기는 저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 경기 결과들이 좋지 않은 경기들의 만약에 세 번째 경기의 동기부여라고 하면 우리도 그랬지만 어떤 나라든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전 못 봤거든요. 가나가 그랬잖아요. 예. 뭐 이해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가나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본선 무대의 경험이 이제 그 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다른 뭐 체코도 마찬가지고 오랜만에 본선에 진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아공이 조금은 그래도 우리나라랑 멕시코보다는 전력이 낮게 평가되는 데서는 그 부분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근데 반대로 그런 부분이 3차전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직력이 강한 남아공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공격을 할 때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좀 유리하게 일찍부터 선제 득점을 해내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런 저는 측면에서 이거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고전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제일 왜냐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전방 압박이 잘 들어가야 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후방에서만 볼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점유율은 가져갈 수도 있는데 고립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플레이 스타일 후방 빌드업 만드는 거 보니까 전방으로 넘기긴 넘기는데 공격 마무리 짓는 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 압박을 좀 많이 가져가 주면서 그러니까 볼은 이들이 갖고 있는데 공격은 계속 한국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남아공 입장에서도 아마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처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왜냐하면 32강 진출 여부를 떠나서 1승이라도 챙겨야 된다는 그런 처지에 몰린다면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상대가 라인 내렸을 때 밀집 수비를 뚫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저는 이강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개인 능력이.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라인을 올릴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강인 선수한테 가는 그 패스 경로 우리가 왜 여러 편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 평가전 이전에 찍었고 지금 평가전 이후에 처음 찍는 건데 이기혁 선수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기혁 선수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황인범 선수한테 주고 황인범 선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잘 연결을 해주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기혁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한테 주는 그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혁 선수에게 다들 흥분을 많이 했죠. 코트디부아르전에서의 그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측면에서 대각선 연결하는 패스라든가 아니면은 이 뒤쪽 공간으로 넘기는 패스. 특히 이기혁 선수가 뭐 센터백, 수미 그리고 풀백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옌스하고의 호흡이라든가 앞쪽하고의 호흡은 아직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빌드업 과정에서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뭐 그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기혁 선수에서 이강인으로 연결된다면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강인 선수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찰나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더 발휘될 수도 있겠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번 월드컵에서 뭐 득점 부분만 얘기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체적인 성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는 이강인이라고 이강인이죠. 봐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에이스 같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이강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강인은 그럴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엘살바도르전 끝나고 나선가 이태석 선수에게 막 얘기하는 모습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뭔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 나누고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필드 위에서 뛰면서 뭔가 안 맞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맞춰 나가야 돼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 쿨링 브레이크처럼 22분마다 네. 한 번씩 쉴 때 전반 후반 한 번씩 쉴 때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때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눠야 네. 되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기대도 있어요. 이게 월드컵을 하면서 조직력이 맞아가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이 맨 마지막 경기니까 그래도 훈련도 계속 할 거고. 아니야, 맨 마지막 경기 아니야. 왜 그래? 너 이런 식으로 조 A조에서 그냥 마지막 왜 그래? A조 마지막. A조 마지막. 그 생각을 하셨네.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저? 야, 이 방송 안 돼. 이거 나락 보내는 방송인데. A조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경기 두 경기 네. 치르고 이제 맞았을 거다 그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수들끼리 호흡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맞을 거다.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 마저 하세요. 아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 맞던 조직력이 좀 맞으면은 그러니까 남아공 상대로 좋은 경기력, 저는 오히려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02 때 그때 선수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여기까지 올라와 보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내친 김에 가야 된다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뭐 32강에 가든 16강에 가든 일단 가는 게 목적이지만 갔을 때 멈추면 안 됩니다. 쭉 빼고 쭉 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동기 부여가 된다면 저희 앙크가 얘기한 대로 흐름 타기 시작하고 그 흐름 타면은 뭔가 순풍 단듯이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32강 꼭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32강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6강 아니 기본적으로 8강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선 뭐 피파 랭킹이 25위든 뭐 월드컵에서 4강 나가봤고 뭐 이런 경험을 떠나서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선수 구성이면 8강 이상을 바라보는 게 맞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막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몇몇 팀 빼면 조직력이 그렇게 좋은 팀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렇게 길게 호흡 맞춘 팀들 빼면은 뭐 월드컵이 꼭 조직력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호흡, 조직력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기세 잘 타면 뭐 옛날에 크로아티아 물론 크로아티아는 조직력이 좋았지만 그렇게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렇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 선수들은 결정적인 순간 골을 결정짓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꾸거나 수비에서 실점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흐름 자체를 순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물론 다른 선수들 뭐 오영규라든가 이재성이라든가 황희찬이라든가 다 스타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들이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남아공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경기 조별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이기혁 선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벌려주는 패스를 한다고 하면 이강인 선수한테 직접 가는 패스도 있겠지만 저는 오른쪽 그러니까 윙백들이죠. 뭐 서령우 선수라든가 김문환 선수 통해서 뭔가 공간을 벌린다면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이 벌려지면 나오는 그 이강인 선수의 공간이 저는 정말 우리 대표팀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랑 상대를 한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막는 선수는 손흥민일 거 아니에요. 그 왼쪽에 있던 중앙에 있던 손흥민이 그럼 견제가 될 테고 그 견제를 피한 위치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공을 많이 잡고 얼마나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냐가 저는 가장 이번 대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기혁 선수의 그런 한 반에 주는 패스는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에 없던 빌드업 패턴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면 좋은 뭔가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게도 뭔가 좀 여러 가지 패턴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기혁 선수 반했었거든요. 강원 시절부터 반하긴 했어요. 플레이 자체가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뛰어난 수비수니까. 그런데 이제 김태현 선수와 이기혁 선수 중에 누굴 쓸지 지금은 뭐 좀 궁금해요. 예상하기가 좀 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풀백에 대해서 그 위치 조정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상대에 따라서 위치 조정을 확실히 하면서 왜냐면 결국은 풀백의 위치 조정에 따라서 뒷공간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빌드업 구조가 라볼피아나라든가 변칙 3백에서 약간 포백 형태로 바뀌면서 조금 다양성을 가져가고는 있어요. 이기혁 선수가 빠질 때 뭐 백승호가 내려온다거나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짜임새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공격은 사실 우리가 보유한 스타라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비는 솔직히 좀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좀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뭐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언더독으로 평가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대입니다. A조 세 번째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좀 대응을 잘해서 뭐 이렇게 무조건 이겨야 돼. 네. 무조건. 여기까지 다 이겨야 돼요. 왔어요. 다 이겨야 무조건 돼요. 무조건이야. 이미 두 경기는 꼭,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네, 이거 그렇게 나 나가는 방송마다 얘기할 거야. 아 제가 예상하건데 이깁니다. 이렇게 단언할 이겨야죠. 거야. 예, 이길 겁니다. 예. 이기길 바라면서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금 저희가 이 방송 녹화를 하는 게 아직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세 경기에 한번 예측을 해보고 우리나라의 조별 예선 성적이 어떨지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그 마지막 경기라고 하셨다. 장난입니다. A조 마지막 경기라고 또 했잖아요. 마지막 경기를 치르면 또 우리나라가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을까요? 저는 2대 0으로 이기고 32강 보겠습니다. 다요? 다요? 네. 근데 이거 다 맞추면 멕시코, 체코까지. 저는 그러니까 의외로 체코전은 비기거나 이길 것 같고 멕시코전 지고 그러니까 늘 우리 월드컵에 있었던 패턴으로 갈 것 그런 같습니다. 패턴으로. 늘 그러니까 1승 1무 1패일 것 같은데. 그럼 네. 무패승 이렇게요? 네, 무패승으로. 그럼 마지막까지 내가 또- 보기에는 이 방송 끝나면 앙크 날아간다. 왜냐면은 지금 체코전은 의외로 무승부나 이길 것 같아. 그러면 네 생각은 지금 의외로가 붙었구나. 형제가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 아니오. 정장이 얼마죠? 의외로가 붙어버렸구나. 의외로란 단어 해주세요. 그럼 바로 위원님 여쭤볼게요. 저도 거의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하죠, 사실. 왜냐면은 네. 체코전 무승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패배하지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이상이면 만족한다. 그래서 무승부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멕시코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멕시코의 최근 약했고 멕시코가 홈 이점을 이용할 테니 그럼 남아공 무조건 잡는다 치면 1승 1무 1패로 32강 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요? 저는 네. 체코전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코전.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전력 이런 거 떠나서 이 대회에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축구뿐만이 아니고 어떤 모든 대회를 보더라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체코보다는 준비가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코전은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체코전은 2대0 승리 과감하게 2대0. 예상을 하고 예.
멕시코한테는 2대0 패배를 해서 어찌됐든 2차전에서 그런 좀 약했던 부분은 좀 깨지 못할 것 같고 남아공전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승 1패로 한번 과감하게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 2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멕시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멕시코가 2승 1패면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1위 하기는 어렵죠. 네. 네, 멕시코에게 우리가 진다고 멕시코한테 예상하면- 진다고 예상했으니까. 네. 저는 다 안전하게 가셔가지고 그냥 저는 체코 무, 오. 멕시코 승, 남아프리카 무 이렇게 네. 아 1승 역배로 2무, 1승 2무로 3패 가시는 줄 알고. 대표팀 1승 2무로. 유니폼을 입고 지금 무를 예상하시는 거. 1승 2무로 1승 2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말을 한 것이 방송이 될 때쯤에는 결과가 나와 있을 거니까 누가 얼마나 맞췄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A조 예선에서 맞붙게 될 상대 대표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거 끝나고 한국 대표팀 이야기 또 했으면 좋겠어요. 32강 이야기, 16강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또 했으면 네. 좋겠어요. 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명이 하기를. 필요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예. 예상 외로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필립 켰습니다.